안녕하세요. 키움투자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이동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재테크인 것 같습니다. 또 재테크 하면 많은 분들께서 아마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세 번째 섹션에서는 정통적인 자산 투자 이외의 투자인 대체 투자 시장 부분, 그 중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체 투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보시면 여러분이 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투자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이용하시는 도로, 지하철, 가전제품을 이용하기 위한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 일하는 사무실, 여가를 즐기는 쇼핑몰, 호텔, 그리고 생활공간인 주택 등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죠. 이외에도 PE, 해치펀드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전통자산인 채권 및 주식을 제외한 투자자산을 대체투자자산이라고 지칭한다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투자자금이 대체투자 시장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펀드의 형태로 투자되고 있는 글로벌 대체시장의 규모는 현재 10조 원 달러가 넘고요. 원화로는 일경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투자 시장 투자에서 부동산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웰리스 타워스 웰슨의 글로벌 연기금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연기금 자금 규모는 상위 22개국의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위 7개국을 P7이라고 하며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의 국가를 포함합니다. P7의 자산 배분에서 대체 관련 투자는 증가해 왔고 자산 배분의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는 글로벌 연기금들의 대체 관련 투자 현황을 봤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면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 규모는 1조 달러가 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과 금융위기 등에 따라 주춤했지만 10년 동안의 수치를 보면 2.5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공모부동산 시장이나 리츠를 생각하면 그 시장 규모는 더 커지겠죠. 현재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세계 4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1,000조 원의 자금을 그 중에서 11%에 해당하는 100조 원을 대체 투자 부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인프라에 28조, 부동산에 35조를 투자 운용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운용 규모는 한 4% 정도 수준인데요. 지속적으로 연금의 대체 투자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많은 자금은 해외와 국내 부동산 중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해외와 국내는 8대2 정도의 비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중이 해외에 투자되고 있죠. 더불어 투자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 등 북미 지역의 40% 이상, 그리고 20% 정도는 유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국내 자산만을 투자하기에는 투자 자산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추구하는 적정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체 투자, 그 중에서도 해외 부동산 투자는 필수이겠죠. 성과도 어떤지 한번 보시면 채권은 연금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4% 정도, 평균 4% 정도의 수익률을 냈는데요. 주식은 9에서 1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성과를 높이려면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수익률은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는 조절되는 것이죠. 대체 투자의 수익률은 약 8% 정도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사이에 위치합니다. 채권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지만 주식보다는 가격의 안정성이 있죠. 또한 우량한 대체 상품의 경우에는 채권처럼 안전합니다. 우량 임차인,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 글로벌 대기업이 임차인으로 있는 건물이라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투자 규모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수익원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있습니다. 그럼 그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림과 같이 국민연금이나 대형 연기금들이 해외에 대체 자산을 투자했을 때 연금의 평균 운용 수익률보다 높아서 수익에도 기여하고 있고, 국내 대체 투자에만 집중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의 대체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이나 가 아니더라도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체 시장에서 공모는 아직 전체 투자 규모의 5%가 안 되지만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보다 높고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만약 해외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 요즘 해외 부동산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하두인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코로나가 부동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글로벌 팬데믹은 부동산에 좋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에 유리하다고 장점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수요, 공급, 그리고 구매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이나 부동산 섹터별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당사에서 북미 지역에 투자하는 자산들입니다. 일본은 국내에서 부동산 펀드로는 가장 큰 사이즈의 맨하탄 소재의 프라임급 오피스로 원화로는 한 7,500억 정도가 투자된 건인데요. 오피스의 경우 팬데믹으로 사무실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물의 위치나 임차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우량 임차인과 장기 계약을 체결되어 있는 자산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에 타임갭이 존재하는 건데요. 또한 핵심 업무 지역에서는 신규 공급이 제한되어서 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으로 자연 공실 수준의 낮은 공실률이 유지되는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공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전에 없던 편의시설이 제공에 따라 인당 사무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은 미국에서 멀티패밀리 하우징이라 불리는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빌라처럼 단지 구성이 되어 있고 몇백 세대가 함께 거주하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세입자의 월세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투자입니다. 최근 미국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 주거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좋은 편익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 소득 증가에 따라 구매력 상승이 어느 정도는 금리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거고, 금융위기 이후에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 선호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번은 아마존이 사용하는 물류 부동산으로 최근 코로나 및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동산입니다. 물류의 경우 과거의 단순 배송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 just in case 전략에 따라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놓은 전략이 진행됨에 따라 전통 방식의 물류보다 3배 이상의 공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4번은 호텔인데요. 팬데믹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줄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테일 자산입니다. 리테일의 경우 트렌드 변화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리테일 시장은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위축될 거라고 예상을 해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축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거죠. 그렇다고 기회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존의 리테일 자산을 물류와 접목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만의 리테일 공간은 기존의 단순 쇼핑 공간에서 탈피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6번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투자군인데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의 건물 안에서 24시간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로 최근 빅데이터가 화두가 되고 그에 따라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투자 자산입니다. 사진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외에 기숙사, 연구실 등 다양한 투자 자산군이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대학가를 중심으로, 연구실은 사이언스 랩 빌딩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보스턴이나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투자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해외 부동산 투자 자산들을 분류해 봤는데요. 금융을 통해서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국내 상장 해외 리츠나 글로벌 리츠 ETF가 있습니다. 또한 서학개미가 돼서 해외 상장된 글로벌 리츠나 ETF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으로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얼마의 리스크에 얼마의 수익을 발생하는지를 알고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만기 여부 따라 구분인데요. 만기가 없는 오픈엔드의 경우에는 환매를 원할 때 일정 시간에 환매를 해주는 환매 가능한 형태이고요. 클로즈엔드의 경우에는 중도 환매 없이 만기까지 순차적으로 수익과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투자 대상으로 구분하면 부동산 대출을 하는 펀드와 앞서 보여드렸던 부동산 자산의 중 일부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겠죠. 그 다음은 위험도나 수익률을 알 수 있는 분류 기준인데요. 부동산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리스크와 리턴에 따라서 코어 플러스, 밸류애드, 오퍼튜니스틱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리스크와 수익이 높아지고요. 수익률도 10%를 기준으로 해서 코어 플러스 이하와 밸류애드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물건의 위치, 상태, 그리고 임차인의 크레딧, 대출 비율 등으로 분류됩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대출 비율이 50% 이하인 코어로 갈수록 더 안전하겠죠. A급 자산과 B급 자산의 수익률 간에는 스프레드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는 전략이 밸류애드나 오퍼튜니스틱 전략이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안전자산의 수요가 높아지면 수익률은 더 커질 것이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물건 자체의 내재 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전략입니다. 해외 부동산 상품을 도식화하면 유동성과 리스크를 보시면 해당 그림과 같은데요. 일단 본인의 투자 포지션을 정하시면은 안정성에 더 치중하겠다면은 코어 플러스 쪽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신다면 밸류애드 이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소개되는 부동산 펀드 자산의 경우에는 코어 플러스 쪽의 투자 자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향후 상품이 점점 다양해지고 상품성, 유동성도 개선되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해외 부동산 투자 시 대상 물건과 투자 전략의 특성을 잘 이해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체 시장의 현황과 투자 자산의 구분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국내 부동산 투자에 비해 쏠림 현상이 낮고 다양한 부동산 자산이 있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비중을 확대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돈 자산인 주식과 채권 투자에 어울리는 대체 자산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번 섹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